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아침에 항상 다른 때나 마찬가지로 일어나자마자 미국 증시를 보셨을 텐데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래도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마감돼야 최소한 아침에 시장이라도 좀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그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 본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가장 많이 말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각을 조금 글로벌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3분의 1은 어디다가 투자하라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까? 미국이요. 그렇죠. 미국에다가는 꼭 3분의 1 정도는 투자해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걸 내가 박수 쳐줄 줄 알아야 또 나도 잘 됐을 때 나도 박수를 받거든요. 그냥 뭐 부러워만 하고 그냥 시기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도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제 그 단어 이름도 까먹지 않을 겁니다. 미국 증시 오늘 나와서 딱 한마디 하는데 코드번호 외우기도 굉장히 쉬웠죠. 잘 모르면 미국 어디다 투자를 했죠? 그 우리가 007과 나를 사랑하는 스파이 SCPY에다가 투자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 특히 저희 수강생들이 아침에 아마 그래도 또 선생이 나와서 하니까 보고 계실 겁니다. 스파이나 아니면 조금 내가 배우면 뭘 할 수가 있냐면 SPXL 차라리 조금 아까 제가 여기 있을 때도 여기 우리 스태프 중에서 저랑 굉장히 친한 스태프가 요새 뭐 젊은 친구들 비트코인에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뭐 살짝 이렇게 그래프 보는 부분에 내가 질문하는데 제가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그 젊은 친구들 저는 사실 그냥 길에서 제가 밥 먹으러 갈 때 젊은 친구들 만나면 밥 먹으러 가면 제가 그냥 식사를 쏩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면 그냥 뿌듯합니다. 이렇게 왠지 제가 부모도 아니지만 괜히 오지랖이 좀 넓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항상 제가 주변을 보면은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처음에 제가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빅픽처를 가르쳐줘라. 그리고 미국은 필히 꼭 가르쳐줘라.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불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주가 이렇게 빠졌는데 사실은요. 지난주에 빠졌다는 것보다는 딱 며칠간 빠진 겁니까? 3일간. 딱 3일간 빠졌습니다. 그 앞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죠. 나름 위로 또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미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것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2900에서 M파동에 어떤 저점이 찍었다고 그러냐면 첫 번째 저점이 찍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게 3일 동안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준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 연비 주어진 24시간 동안에 연비 하고 해야지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예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주부님들은 가사일을 돕거나 근데 내가 시간을 쪼개서 들을 때 제가 미안하지만 엉뚱한 거 자꾸만 가지 마라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내가 주식을 사고 파는 것과 엉뚱한 것들 그 엉뚱한 중에 하나가 저는 과감히 뭐라냐면 삼성전자 얘기했죠. 네. 삼성전자는 지금 수익 게임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올라가다가 또 이번에도 확 또 밑으로 가고 당연히 7만 원 아래면 거긴 잘 안 빠집니다. 뭐 이런 거 삼성전자 6만 원대 여기선 던져서는 안 되는 이유 죄송합니다. 방송에 적당한 용어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욕은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 얘기 하나 많아 당연한 거잖아요. 거긴 수익 게임이 아니다. 오직하면 제가 아마 이 방송 말고 제가 항상 2부 방송하죠. 만약에 삼성전자를 너무나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위로 올라갈 때 조금씩은 얼로 같이 바깥하는 게 좋다고 그랬냐면 스파이나 이쪽으로 바깥하시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아니면 거기다 몰빵하지 마시고 차라리 미국의 반도체 섹터가 있습니다. SOX나 SOXL 반도체 섹터 이쪽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또 일부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 사람의 얘기를 내가 그래도 3년 동안 연구했으니까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한. 방금 이제 우리 또 젊은 스태프도 그런 얘기하고 우리 친구도 그런 얘기하는데 수염도 깡통 같은 거 당해보셨죠?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뭐 잠깐의 망설임도 없었죠. 물론이죠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항상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가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을 얘기하니까요. 오늘도 한번 스피드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위로 나가다가 밑으로 갔습니다. 그럼 얘는 사실은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어차피 두들겨 맞을 조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 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유튜브 보고 벌써 좋아요 누르고 수업료에 따라서 듣는 분들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 계잖아요. 호불호가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또 아이씨 내려갈까 또 저 얘기한다 그럴까 봐 전 항상 그림에다가 흔적을 남깁니다. 무슨 요새 드라마 한참 나오는 그 화가 얘기 나와요.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어떻게 보시죠. 이게 지난주에 그대로 제가 따왔습니다. 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파동이냐면 M파동. M파동이에요. 그냥 못 간다. 얘는 반드시 아직 아예 딱 찍어놨습니다. 무슨 조정이요? 두 번의 조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얘가 처음에 올라갈 때는 5일선이 외바닥이기 때문에 20이 조정받는 게 얘가 첫 번째 조정이고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죠. 요번에 아무리 지가 올라가 봤자 5일선이 쌍바닥이 봤자 뭐가 외바닥이에요? 요번에는 20이 외바닥이면 어디 근처에서 조정받습니까? 60. 예, 그래서 얘는 두 번의 조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냥 무료입니다. 1부와 2부 이 앞에 거를 CG로 듣다 보면 그 무엇을 하던 간에 이제 제가 항상 이거 할 때 어디 같이 비유해서 얘기하냐면 비트코인에 비유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 비트코인도 저 위에서 중국이 계속 옥점에서 내려갔을 때도 얘는 비트코인 최소한 밑에서부터는 이 M파동 때문에 3개월 파동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저도 이런 자리에서 막 투매를 하고 또 올라가서 샀다가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두 번의 조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조정이 결국 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럼 어떤 조정인가.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그럼 얘는 어떤 조정이냐면 코스피는요 올라가다가 얘가 외바닥이니까 눈에 딱 보기 쉽죠. 여기 좀 파란 점수 그렸는데요. 딱 어디서 두들기고 있냐면 20선에서 두들기고 있죠. 그죠? 보이시죠? 진돗개 새끼 하나니까.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강했는데요. 얘는 지금 올라가다가 약간 5일선 쌍바로 주는 듯하다 어디서 지금 두들맞고 있습니까? 6공선 6공선에서 두들맞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족보에 없는 조정이 아니라 족보에 있는 조정이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뒤에 가서 얘들도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내려가면 떠야 되고 얘 내려가면 떠야 됩니다. 다시 내려가면 떠야 되고 올라가면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얘가 조정하는 걸 아느냐 하는 것은 이미 제가 점심 방송에서 그냥 여러분 바쁘시면 제목만 보고 오십시오라고까지 가면서 이거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묘하죠. 100명이 좋아요 누르면 항상 3명은 싫어가 있습니다. 하긴 뭐 좋은 굿뉴스도 그런데 뭐 제가 뭐라고.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각각의 전공이 있어요. 누구는 영어 선생이 있고요. 누구는 수학 선생이 있고 누구는 체육 선생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 뉴스를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 그럼 내가 이거 듣고요. 누구는 뭐 기본적 분석을 잘해. 누구는 또 차트 분석을 잘해. 각각 들으세요. 김수장, 자네 뭘 잘해? 저는 빅픽쳐요. 이런 주가의 원리예요. 결국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는 딱 두 번의 조정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렸던 부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다 조정이면 우리가 조정할 때 상관이 없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조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뭘 파시냐면 왜? 야, 너 도대체 왜 그래? 왜 이렇게 조정받아? 이걸 제가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은요. 다시 한번 말씀만 꼭 캡처해서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이 항상 이렇게 내려가면은 올라가다가 두 번의 조정받구나. 특히 이번에 조정이 심한 것은 왜 그러냐면 5일선이요. 이게 외바닥이면 요만치만 조정받고요. 5일선이 약간 쌍바닥까지 이만치 올라가면 20선 때문에 굉장히 큰 조정을 받습니다. 그 조정의 파동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정받는 게 어떤 이유냐라는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 찾아보는 게 뭐냐면 이머징 마켓 시장 쪽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표시했던 거죠. EM이죠.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외바닥에 있죠. 어디서 조정받고 있습니까? 20선에서 먼저. 예, 똑같습니다. 얘가 아주 샘플입니다. EM이. M파동이 나중에 왔을 때 이게 샘플이거든요. 여기서 조정받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5파동이라고 그러는데 5파동에서 아니면 쌍바닥권대에서 우리가 쌍바닥이다 그럴 때 이렇게 이동평선 갖고 쌍바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얘가 턴했을 때 여기 저점과 이게 턴할 때 저점을 비교해서 비슷하면은 우리가 쌍바닥이라고 해요. 소위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씁니다. 이번에 올라가니까 이번에 어디서 두드려맞습니까? 육성에서 두드려맞죠. 조금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얘가 올라갈 때 이 여기서 얘기했던 이 내용이나 아니 얘가 올라가다가 첫 번째 여기서 두드맞고 얘가 약간 쌍바닥 주눅하다가 여기서 두드맞는 것이 똑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우리가 다리품을 배워서 배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여기서 두드맞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이머징 마켓 시장이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조정받는 게 이거 이머징 마켓 시장 쪽이 조정받으니까 이거 우리가 조정받는 것이 아니냐?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가 지금 올라가다가 위에서부터 조정을 받고 있어도 모든 나라가 다 조정받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약세 원인이 지금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아마 첫 번째로 나왔는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공급망 부족 현상 때문이야 라고 할 겁니다. 물론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는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병목 현상에 의해서 뭐 대표적인 것으로 차량 반도체 쇼티지 현상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죠. 이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더구나 코로나19 때문에 각각 우리가 원자재 같은 것도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잖아요. 그 약간 후진국에서 생산돼야 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을 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두에 많은 물건이 모였을 때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손해보는 건 당연하죠. 근데 단지 이것만 갖고 아까 우리나라 주가 이렇게 푹 빠지는 걸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얘가 주가가 올라가다가 그럼 공급만 부족 현상은 이거 뭐였냐는 얘기죠. 여기는 없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떠도 위에서 두드맞을 때 얘는 어차피 조정받을 만한 구간까지 있었다는 거죠. 다만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악재 중에 하나가 뭐냐? 공급망 병목 현상. 근데 이거는요. 우리만의 악재가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만 악재일까요?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요.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다 있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우리나라 영신 어디보다 더 약하다고 그랬어요. 중국보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세요? 이것만 갖고는 해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것은 하나의 핑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항상 봤을 때는 경제와 금융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금융 불균형 현상 이게 뭡니까? 쉽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상태 속에서 돈이 필요해서 시중에다가 돈을 뿌려놓으니까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들어간 겁니까? 자산시장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가격에 급등을 주고 주시장에 나름대로 급등을 줬다라고 평가하는 것들이죠. 그게 보통 윗분들의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금리 올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 인상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 경제가 받을 만한 그런 위치가 돼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잘못하면 부동산에다 뭐다 잡으려고 잘못 금리를 건드려 버리면은 다른 것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IMF 때보다 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 부채 문제 그거 괜찮다고 했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그다음에 기업 부채 그것도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부채가 있다고 그랬죠. 어디입니까 그게? 3대 주체 중에서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한편에서는 또 와르르 무너지는 영끌족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는 거죠. 그게 예전에는 불과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이미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른 잡아야 돼. 금리 올릴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쪽을 건드리는 거죠. 이게 너무나 자산 가격이 치솟으니까 금리 올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른 쪽이 한쪽에서 그러니까 아까 했던 대로 이게 모든 나라에서 다 통용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약하냐 그럴 때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여기다가 11월 달에 또 우리가 금리 올릴 수도 있지. 이런 것들이 현재 부담감을 주면서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쪽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이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 아까 EM 중에서는 인도가
상당히 나름대로 큰 비중을 차지고 있죠. 위에 뭐냐 보면 이게 인도 중심입니다. 어떠세요? 미국 부럽지 않죠? 밑에 여기는 어딜까요? 박항서 감독이 있는 곳이죠.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장 쪽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궁금한 건 그럼 얘들은 왜 이렇게 강해요?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할까요? 왜 이렇게 강하냐면 최근에 중국이 옥죄기 들어가면서 또 홍콩 중심의 이것이 밑으로 무너지면서 거기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느냐? 바로 인도에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 그러면 딱 떠오르는 곳이 있죠. 그렇죠. 바로 그동안에 어떤 공급망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이 어디냐면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미중 간의 충돌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그 생산지를 어느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인도나 베트남 이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이제 거꾸로 미국이 중국 옥죄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익이 나온 나라들이 이쪽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주변적인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뭐 병목 현상 다 좋은데 그거보다는 상대 비교를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바탕낼 수 있는 그 견조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건데? 라는 겁니다. 결국은 주가가 급락이 와버렸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 별로 신경 안 쓰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도 타이틀을 보시면 주가 이렇게 올라갈 때 타이틀이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남겨진 하락, 남겨진 조정 이렇게 타이틀이 나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니 주가가 내려갈 때 편하게 올라가는데 왜 남겨진 조정이 있다고 그럴까 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위로 올라갈 때는 야 이게 위로 올라갈 때 얘가 뭐가 문제가 있지라는 걸 항상 봐야 되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의 의무라고 그랬고요. 또 밑으로 지금처럼 내려갈 때 여러분 지금 낙담해 있잖아요. 그럼 얘는 과연 지난 3월 달처럼 급락을 줄까? 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공포스러움을 또 갖고 있잖아. 특히 신용 쓰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있잖아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께는 미국이나 이런 쪽을 이미 제가 공개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이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럼 얘가 결국 급락장이 와버렸는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기대를 한게 뭐냐라는 겁니다. 바로 11월에 주요 변수가 세 개가 다가옵니다. 이 시장을 반전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중요한 변수가 다가옵니다. 그 변수를 내가 알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방법. 제가 항상 보고내는 가위바위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아는 방법이 있죠. 드디어 11월 변수인데 이미 세 개 중에서 한 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드디어 이게 시작됐구나. 과연 도대체 뭐가 시작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맨 끝에 결론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가가 우리가 왜 이렇게 빠지고 있지?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죠. 딱 3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딱 3일이잖아요. 분위기가 바뀐 게. 3일간 무슨 짓을 했습니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연거품 매도를 때렸죠. 근데 이번에는 보통 그래도 외국인들이 때리면 기관들이 좀 사줬잖아요. 근데 밑에 잠깐 보십시오. 둘이 동시에 때렸습니다. 여기서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역시 매에는 장사가 없구나. 왜 이렇게 많이 때릴까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를 보면 우리가 조금 공부한 사람 또 가봅니다. 소장님 혹시 외국인이 이렇게 때렸다? 이건 뭐 나중에 처치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때렸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급등을 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달러가 급등을 주나? 그럴까요? 달러입니다. 달러 급등 줬나요? 아니요. 아니죠. 이게 희한하죠. 도대체 야들이 얘도 급등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때리고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마 이러면 결국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이걸 좀 하지 말자고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데모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보는데 뭘까요? 공매도. 그렇습니다. 이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내용을 보면 최근에 코스피의 급락의 원인 중에 하나로 공매도가 다시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워낙 취약한 상태 속에서 놓여져 있는 그 부분들인데 우리가 보통 공매도를 할 때 얘들이 공매도를 많이 때리겠어 안 때리겠어 할 때 뭐가 노출되냐면 대차 잔고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얘가 지금 연중 최고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18년도에 그때 이래 최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보면 조정받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참을 만한 만큼 조정을 주는 게 아니라 얘가 한꺼번에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올라갔던 개별 종목군 중에서도 위에서 급락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차장고의 직전 대비해서 무려 7.5배나 급증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자 이러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11월 달에 얘를 우리가 또다시 그래도 우리가 보통 왜 그 재난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이렇게 배가 뒤집어 있으면 그 위에 고개를 내밀고 숨을 쉬잖아요. 네. 우리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는 있는가 했을 때 그 기회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좌우할 주요 변수는 뭐가 있느냐 할 때는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자 어떤 것인가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우리나라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난 9월 달에 조정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얘도 9월 달에 조정이고 얘도 9월 달에 주가 조정이죠. 딴 때 쭉 올라가고 여긴 지금 1월 달 정도도 같이 조정을 받았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뭡니까? 자 이겁니다. 이게 미국의 S&P 선물 제가 어제 밤에 하면서 각했던 겁니다. 그럼 얘들이 지금 앞에 9월 달에 조정을 받았죠. 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미국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추이를 보면 여기도 이제 월봉상 양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도 미국이 위로 올라가면 그래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달에 미국이 조정받았죠. 우리도 보면 주가가 훅 빠져내는 거 여긴 7월 달부터 지금 아까 공매도 얘기했는데 이 공매도 잔고가 느기 시작한 것이 7월 달부터 지금 내려가고 있고 이게 파동이 5파동이었거든요. 이 자리가요. 그런 상태에서 얘가 지금 조정받고 얘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얘가 밑에서 이렇게 바닥거서 올라갔던 그 배경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미국이 그래도 이번 달에 뭐였습니까? 월초 대비 위로 올라갔었죠. 만약에 얘가 이번 달에 미국이 여기처럼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장이었으면 밑에서 그 파동도 제대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2,900선대에서 얘가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라고 봤던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중요하겠죠. 이제 월이 바뀌었으니까 다음 달에 미국 증시를 좌우할 변수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 보고서 우리가 이 매매를 구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세 개의 변수가 있다 그러는데 이 세 개의 변수 중에서 한 개가 지금 시작됐다라는 말씀이었죠. 그게 바로 뭐냐? 11월 2일 날 슈퍼 화요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조 바이든 정부의 중간 평가에 대한 그 선거가 12월 2일 날 이게 슈퍼 화요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여러분들 그 워싱턴 DC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가 버지니아 주거든요. 사실 저희 가족들도 버지니아 주에 있습니다. 여기는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 50개 중에서 두 곳이 이번에 주지사 선거가 있는데 하나는 버지니아 주고 하나는 뉴저지 주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는 정치 1번지죠. 여기서 선거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뉴저지 주는 바로 어디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좀 이게 풀리면 가보고 싶은 곳 뉴욕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뉴저지주인데 이건 금융가의 1번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라보는 조 바이든 정부를 바라보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조 바이든의 지지율입니다. 한때 70% 이상 올라갔던 지지율이 지금 계속해서 지지율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결국은 우리도 선거할 때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지지가 높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뭐 다른 사람들을 뽑을 때 보면은 내가 그 사람 인물 보고 뽑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당을 보고 뽑거나 아니면 대통령 인기가 많으면 많이 당선되고 그게 아니면 내려가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 민주당 후보가 조 바이든하고 척지는 이런 연설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끼리 힘을 내서 우리가 잘해봐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 바이든이 그러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미국 사람들의 상당한 수가 조 바이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추진력도 굉장히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각국에 나간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주한 미국 대사 누군지 이름 아세요? 지금 임명해야 될 사람들을 상당히 임명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사람이 무슨 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딱 하나 한 일 있죠.
아프간에서 철수한 문제. 철수한 거. 근데 그게 좋았나요? 아니요. 매끄럽지 않았죠. 지지율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11월 1일 날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났을 때는 어차피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살 때 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쨌든 이런 변수가 하나의 변수가 놓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누차 얘기했던 거예요.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는 거죠. 이미 이번에 실적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죠. 물론 오늘 아침에 뭐 애플이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좀 저겠지만 뭐 마술이든지 이런 건 굉장히 강했죠. 역시 11월 3일 날 가장 큰 관건은 FOMC에서 과연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에 비해서 금리 상승 속도나 이런 것들을 완만하게 한다면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어떻게 될까요? 다른 앞에 그런 악재, 앞에 어차피 그런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오냐가 이게 우리한테는 메인이죠. 그러니까 이 악재는 이건 정치적인 악재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 좋아서 출렁출렁거린다. 근데 사실 얘도 문제가 있는 게 크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니 뭐니 그럴 때 부채한도 협상이 이번에 제대로 된 게 아니었죠. 언제까지 연계된 거예요? 12월까지 연계가 된 거죠. 근데 만약 여기서 조 바이든에 대한 이 지지율 중간평가 성격이 여기서 좋지 않게 나온다면 이것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브에 해당하는 거고 역시 프라이머리키는 이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롬 파웰의 그 연임이 한 10월 정도면 늦어도 10월 말 정도에 결정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내일 모레 동동 내일 모레. 근데 이 11월 달 그래도 또 사람들은 월가에서 이거 뭐 제 얘기보다는 월가에서 나온 얘기가 야 그래도 11월 달은 제롬 파웰이 연임이 결정될 거 아니야? 사실은 지난 9월 달에 이때만 하더라도요. 야 이거 제롬 파웰이 무조건 가. 근데 요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왜? 이미 이건 아는 내용이죠. 누굽니까?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워렌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롬 파웰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야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운이 좋아서 리먼 사태 2008년이잖아요. 이걸 파산이 없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시 연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 했던 것들이 굉장히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보면 여기 뭐 리먼 사태 이렇게 빠졌잖아요. 여러분 이때 기억나시죠? 이때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래서 누가 바로 아시다시피 대통령 바뀌면서 누구죠? 흑인 대통령? 우리 유명한 연설 잘하는 오바마 대통령일 오바마 때. 대통령 되는 그 시절에 가장 처음에 것이 뭐였어요? 금융 규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당 정부는 큰 정부예요. 모든 걸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다면 규제를 하고 각종 그걸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이걸 다 풀어놨다는 겁니다. 제롬 파웰이. 그러니까 쉽게 하면 민주당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이건 그러려니 그래요. 왜? 일부 강성론자 중에서 또 제롬 파웰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악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악재가 뭐냐? 어떤 악재가 터졌냐면 최근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일부 지역 연방은행 총재가 2명이 사임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주식 투자권 때문에. 우리는 가히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캐플런 델스 전 총재. 주식 투자를 작년에 100만 달러 정도를 거래했다 그래갖고 결국은 그게 나오면서 사임해 버렸고요. 또 한 사람이 있죠. 델러스 연은 총재입니다. 로젠 그전 보스턴 이 연은 총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투자 신탁 상품 거래 얘기가 나오면서 사임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 밑에 부의장도 그랬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제롬 파웰이 놀라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가 저 100만 달러 주식 거래 때문에 그만뒀다 그러는데 제롬 파웰은 작년에 다우지수가 급락하기 전에 무려 500만 달러 주식을 매각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나느냐. 이제 연준의 위사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투자하지 마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어필하고 나섰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번 주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결정적인 악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을 뚫고 요새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브레이너드 이 여성인데요. 이 연준 의사가 최근에 일부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 제롬 파웰하고 쌍배우르면서 뭔가 하여튼 복잡한 이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역시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으로 마무리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변수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비트코인이 밑으로 급락을 줬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었죠. 얘가 뜰까? 근데 떴죠. 이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였던 건데요. 얘는 리먼 사태 때 M파동이 실패한 케이스고요. 이게 여기서 좀 두드려 맞았죠. 아까 EM 여기도 여기서 두드려 맞았거든요. 이건 좀 이따가 10시 말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얘가 실패를 했죠. 얘는 그다음에 장현이었죠. 얘는 성공했죠. 중요한 것은 실패하는 파동이든 성공하는 파동이든 주가는 이렇게 빠져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습구가 같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장은 앞으로도 몇 번 두드려 맞는다? 두 번 두드려 맞는다고 이미 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갑자기 어떤 족보에 없는 주가의 조정이 아니라 주가 흐름상, 주가 원리상 얘는 당연히 조정받아야 될 그 내용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아까 보였던 이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위로 튕겨 올라가줘야 우리가 그래도 얘들이 올라가는 거지만 우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들이 내려가 버리면 상대적으로 거기를 뚫고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버겁고 올라가는 탄력이 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미국이 우리나라가 뜨려면 결국 우리가 미국이 일단 먼저 올라가는 것이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커스는 딴 데 맞추지 마시고요.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거 제발 보지 마시고요. 그거 볼 시간에 미국에서 어떻게 얘가 이루어지는지를 봐가면서 봐야 얘가 뜰 때 그래도 우리가 항상 뜨는 거 아니지만 같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3대 변수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FOMC 회의, 그다음에 이제 11월 2일 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주식사정과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미국 주가가 또 굉장히 순간 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제롬 파일에 대한 연임 문제. 왜냐하면 조금 아까 했던 브레어드, 이 사람 누굴까요? 민주당의 진보파들이 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중심일까요? 아까 민주당은 큰 정부라고 그랬죠? 네. 규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가 바로 그 분위기니까 여기다 촉각을 세우면서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그림 하나만 더 이렇게 보여드린다면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주가 올라갔다가 딱 3일간 조정받았다고 그랬죠. 보십시오. 여기 하루, 이틀, 3일. 근데 이걸 제가 방송에서 계속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 오른쪽 그림 이거 뭘까요? 친구는 이게 뭐예요? 분봉으로 이거 분봉이에요.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짱대 그날 대기에 짱대봉 나오는 거 보시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금요일 날 이거 확 빠졌잖아요. 아침에 한번 보시죠. 얘가 아침에 플러스 20포인트 떴다가 뒤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20 이하로 내려왔잖아요. 아침 무슨 상황이 발생됐습니까? 똑같이 여기 첫날 같이 이렇게 35가 내려가면서 짱대봉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 자 얘가 이제 내려가다가 얘가 떠야 된다면요. 떠야 되는데 또 어떻게 될까? 얘랑 반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예측과 대응의 전략 이것도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냥 예측만 하는 데만 쫓아다니니까 대응이 안 됩니다. 2번 조정이 있다. 이게 존이잖아. 아 이게 조정이 있구나. 미리 마음 먹고 그러면 올라갈 땐 상관없는데 어디서 조금 얘가 두드려 맞는구나. 아 그럼 내가 조금 조심하면 되는구나. 이걸 계속 매치시키는 연습을 해야 얘가 이제 M파동이 와서 올라갈 때도 그걸 즐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다가 성공하는 파동인지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파동인지 실패하는 파동인지 그걸 내가 알아야 내 귀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